오늘은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의 고가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바로 한국 부동산의 최상급지라고 하는 강남에 위치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한 달 전부터 입주를 진행했는데요. 지금 이 아파트 집주인들이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수십억을 넘는 고가 아파트의 주인들을 왜 걱정하냐 싶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 엄청난 금액 뒤에는 대출 규제로 잔금을 못 치르고 발만 동동 구르는 투자자들의 깊은 한숨이 가득합니다. 2025년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관리 강화 방안은 부동산 시장에 핵폭탄급 충격을 줬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제한, 전세대출 보증 비율 축소, 생활안정자금 대출 규제까지 이 모든 게 신축 아파트 투자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투자자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먼저 이번 대출 규제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627 대책은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고가 아파트 시장을 겨냥한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먼저 주담대 한도 제한입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으로 고정됐습니다. 앞으로 2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현금으로 14억을 채워야 합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LTV가 80%에서 70%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출액이 줄어드니 현금 부담이 커졌죠. 전입 의무 강화도 있습니다.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을 의무화해서 갭투자를 사실상 차단했습니다. KB부동산 기준 2025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10억 8천만 원, 강남 3구는 20억을 훌쩍 넘습니다. 근데 주담대 한도가 6억이라니 고가 아파트 투자자들은 사실상 현금 부자 아니면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금액이 높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그리고 마포, 성동, 광진 같은 한강벨트 신축 아파트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자, 다시 강남 신축 아파트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반포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입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잔금 마련을 못해서 울상인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전세도 안 나가고 월세도 안 나가고 큰일 났다 이런 한탄이 들립니다. 이 단지는 3,300세대 대단지라 둘러보는 데만 하루 종일 걸릴 정도인데요. 강남에 이렇게 큰 대단지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외관 뒤에는 투자자들의 절규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40대 중반의 김미영 씨입니다. 김미영 씨는 분양 당시 이곳 전용 84타입을 계약했습니다. 분양가 24억, 계약금 2억 4천만 원, 중도금 14억 4천만 원은 대출을 받아 계약했죠. 미영 씨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잔금 7억 2천만 원과 중도금 대출 일부는 전세로 메우고 갭투자로 이 아파트를 보유한 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진짜 대박 날 줄 알았어요. 반포 신축 아파트라니 무조건 오를 거라 믿었죠. 근데 627 대출 규제 때문에 전세 대출이 막히고 주담대도 6억 이상 안 나와요. 잔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그 돈이 어디 있나요? 전세 매물 내놨는데 18억에서 2억이나 내렸는데도 연락 하나 없어요. 미영 씨는 결국 사금융까지 고민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이자 10%로 대출해준다고 하던데 그거 받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는데도 잔금 기한이 코앞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가면 잔금도 못 치르고 다 날릴 판이에요. 미영 씨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파트 이제 미영 씨에겐 꿈의 공간이 아니라 생계의 위협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만난 건 40대 후반 찬호 씨네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았습니다. 당시엔 비싸다고 난리였지만 지금 호가 시세는 40억을 넘었으니 대박 아니냐 싶죠. 하지만 이 부부도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합원이라 일반 분양보다 저렴했어요. 근데 잔금을 대출로 메우려고 했는데 주담대 한도가 턱 막혔어요. 그래서 전세를 내놨는데 많이 내렸는데도 안 나가요. 전세 대출이 안 되니까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 집 진짜 어렵게 잡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집이 저희를 힘들게 하네요. 찬호 씨가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찬호 씨네 부부는 결혼 후 쭉 갈아타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강남에 내 집 마련을 했는데 잔금 때문에 이사도 못 오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발품 팔아서 겨우 조합원 자격 얻었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큰일이에요. 전세 임차인이라도 구하면 다행인데 지금은 그마저도 안 돼요. 단지 근처의 부동산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중개사는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여기 물건은 많아요. 전세 매물만 수십 개 나와 있는데 손님이 없어요. 전세 대출이 막히니까 임차인들이 다 관심 없죠. 원래 84타입 전세가가 13억 15억이었는데 지금은 11억까지 내려도 안 나가요.
잔금 못 치는 분들 매일 전화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 물어보는데 저도 답이 없어요. 대출을 갑자기 막아버리니까 손 쓸 틈도 없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전세랑 매매 둘 다 마찬가지예요. 매물은 많은데 손님이 없어요. 또 다른 투자자 50대 초반 승우 씨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승우 씨는 다주택자로 이 아파트 59타입을 계약했어요. 역시 전세 끼고 잔금을 메우려고 했죠. 근데 대출 규제로 전세는 안 나가고 주담대도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세가를 12억에서 10억까지 내렸는데도 연락 하나 없어요. 잔금 기한까지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큰일 났습니다. 정부가 갑자기 대출 막아놓고 예고도 없이 이렇게 하면 우리 같은 계약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승우 씨는 한탄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그리고 마포, 성동, 광진구의 신축 아파트 단지들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지역들에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입주 예정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입자를 구하거나 담보대출로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투자자들, 담보대출 한도가 6억으로 막히면서 전세를 주려고 했지만 지금 전세 시세가 수억씩 떨어졌는데도 임차인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한 투자자는 이자가 높은 사금융을 제안받았지만 그거 받으면 평생 빚쟁이 신세예요 라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세대출 규제로 임차인들이 발길을 끊으면서 전세가가 평균 2, 3억 하락했지만 여전히 거래는 얼어붙은 상태라고 합니다. 물건은 넘쳐나는데 손님이 없어요. 잔금 기한 지나면 계약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라며 중개사들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울 신축 아파트 시장은 지금 혼돈 그 자체입니다.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10억 8천만 원, 강남 3구는 20억을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대출 한도가 6억으로 묶이면서 고가 아파트 투자자들은 직격탄을 맞았죠. 특히 금액이 높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그리고 마포, 성동, 광진구의 신축 아파트들이 타격이 큽니다. 어떤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전세 대출도 막히고 주담대도 막히니까 시장이 얼어붙었어요. 전세가가 2, 3억씩 떨어지고 매매도 안 되고 당분간 이 상황이 계속될 거예요.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지 않는 한 신축 아파트 입주 포기 사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 대단지 아파트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반포의 신축 분양 아파트를 비롯해 서울 곳곳의 신축 아파트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모두 열심히 발품 팔고 노력해서 투자했지만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에 허를 찔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부동산에서 세금 그리고 대출. 이 두 가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서울의 신축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대출 규제가 완화될지 아니면 더 세질지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부동산 투자하실 때 무리한 대출은 절대 금물이라는 겁니다. 항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건 위험합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현금을 확보하고 좋은 매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합니다. 이번 주부터 민생지원금이 풀리고 금리 인하로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가 더 오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만 들고 있으면 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 실물 자산에 적절히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재무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결론적으로 지금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들의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전세 시장도 월세로 전환되면서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도 기회는 있습니다. 복덩이TV 구독자 여러분, 시장을 똑똑히 주시하세요. 데이터와 정보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 영상은 여러분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한 겁니다. 집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리한 투자를 피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떤 선택이 맞을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21년 초 30대 중반 신혼부부인 이준혁, 최수연 부부는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4년 차 전세로 살던 20평대 오피스텔은 점점 좁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이를 계획하며 더 넓고 안정된 집에 대한 열망이 커졌죠. 이제 우리도 진짜 내 집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준혁 씨가 수연 씨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집주인이 전세금 올릴지 눈치 보는 거 이제 지쳤어. 우리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부부는 용인 기흥구의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를 주목했습니다.
기흥역 초역세권, 신축 단지의 상권까지 완벽한 입지였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시기였죠. 용인 부동산 시장은 2021년 당시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와 수원, 화성 등 인근의 산업단지로 인해 꾸준히 유입되는 젊은 직장인들, GTX 개통 계획과 기흥역 주변 개발 호재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죠. 부동산 뉴스는 연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로 거래량 최대, 기흥역 역세권, 지금이 마지막 기회, 이런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인은 수도권 접근성과 개발 호재로 장기적으로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준혁 씨는 부동산 앱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매매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신축의 역세권이니까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수연 씨도 동의했습니다. 실거주도 되고 투자 가치도 있겠네.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더 비싸질 거야. 부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물은 31평형 30층으로 매매가는 9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자금은 기존 전세 보증금에 모은 돈을 다 합쳐 3억을 마련했고 부모님 도움 2억, 나머지 5억은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월 이자는 약 100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어. 전세 살면서 매번 오르는 전세금보다 낫지. 준혁 씨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2021년 중순 부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 직후 용인 부동산 시장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한 달 만에 같은 단지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10억 8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심지어 호가 시세는 13억까지 치솟았습니다. 부부는 환호했습니다. 우리 진짜 잘했어. 한 달 만에 1억이나 올랐잖아. 시장의 열기는 부부의 자신감을 부추겼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더 일찍 샀을 텐데. 준혁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성공한 거나 다름없어. 부부는 새 가구와 고급 가전제품들을 구입하며 집을 꾸며나갔습니다. 준혁 씨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타이밍을 잘 잡았구나.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그는 자신감 넘치게 말했죠. 기흥에 주상복합 아파트 샀는데 벌써 1억 넘게 올랐어. 용인은 역시 대박이야. 모두 부러워했고 부부는 실컷 투자 이야기를 했죠. 그중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부동산도 소개해주면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기흥역 주변 신축 아파트의 호가는 점차 하락했고 실거래가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부부가 계약한 지 1년 반 만에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준혁 씨는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우리 집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리 없어. 하지만 하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2년 말 같은 단지의 매물이 6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부부가 계약한 9억 9,500만 원에서 3억 가까이 하락한 셈이었습니다. 어떻게 6억 9천만 원이야? 우리가 산 가격보다 3억이나 낮아졌다고? 준혁 씨는 침묵한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는 기흥역 주변 과열이었다. 신축도 하락은 면치 못해 이런 글들로 도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인 시장은 단기 과열로 조정이 불가피하다. GTX 호재도 아직 멀었고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인들의 말은 부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너희 집 괜찮아? 요즘 용인 집값 많이 빠졌다던데. 수연 씨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특히 최근 과소비했던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했어. 수연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준혁 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때 너도 좋아했잖아.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져? 부부 사이에 처음으로 날카로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이자가 조정됩니다. 월 이자가 208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준혁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추가 부담이 너무 커. 하락장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매일같이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새로운 거래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같은 단지 다른 동에서 7억 2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부의 매매가보다 2억 7,500만 원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쌀 때 샀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준혁 씨는 답답한 마음에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때 너도 사자고 했잖아. 나만 잘못한 거야? 수연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원망했고 대화가 줄었습니다. 집은 더 이상 꿈의 공간이 아니라 부담과 스트레스의 상징이 되어갔습니다. 고통은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정서적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연 씨는 밤마다 부동산 커뮤니티를 뒤지며 낮은 거래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친구는 전세로 버티다가 더 싸게 샀어.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준혁 씨는 그런 아내를 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는 다들 오를 거라고 했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부부는 점점 사소한 일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부부의 불화를 증폭시키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신혼 후 첫 우리집이었지만 새 집에서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거래는 뚝 끊겼고 매물이 쌓여가면서 가격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가계부는 더욱 암울했습니다. 월 고정 지출은 대출이자 208만원, 관리비 25만원, 생활비 150만원, 보험료와 통신비 등으로 400만원을 넘었습니다. 수연 씨의 프리랜서 수입은 불규칙했고 준혁 씨의 월급만으로는 빠듯했습니다. 부부는 외식을 완전히 끊고 주말 쇼핑도 멈췄습니다. 부동산 앱은 더 이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또 7억짜리 매물 나왔다고 하면 나 미칠 것 같아. 하지만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단지 다른 동에서 6억 9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이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부부가 계약한 가격보다 3억이나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앱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고점에 샀나 이게 말이 돼? 수연 씨는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네가 더 신중했어야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전세로 더 살았을 거야. 2025년 초 용인 부동산 시장은 소폭 회복되었습니다. 같은 단지 매물이 8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여전히 부부가 계약한 9억 9,500만 원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수연 씨는 네이버 부동산을 보며 한숨 지었습니다. 다른 동에 8억 매물 또 나왔대. 우리는 왜 이렇게 비싸게 산 거지? 준혁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부는 매일 밤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지출을 줄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수연 씨는 강의 일을 늘리려 했지만 일감이 줄어들며 수입이 불안정했습니다. 준혁 씨는 야근을 늘렸지만 늘어난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2025년 여름 부부는 점차 현실에 적응해갔습니다. 시세는 여전히 8억 중반선에서 머물렀고 부부의 매매가는 손실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아파트 시세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뭐해. 여기서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지.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수연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다투는 것도 지쳤어. 우리 같이 이겨내자. 수연 씨는 영어 과외를 새로 시작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었고 준혁 씨는 회사에서 승진하며 월급이 소폭 올랐습니다. 이자 부담은 여전히 컸지만 전세 만기 걱정 없이 안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큰 위안이었습니다. 전세 살던 때 생각하면 집주인 눈치 안 봐도 되는 게 제일 좋아. 수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부는 주말마다 단지를 산책하고 역 근처를 구경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준혁 씨가 베란다에 서서 기흥역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로 다투면서 힘들었지만 이 집은 우리 삶의 시작이잖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수연 씨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 집이 우리를 무너뜨릴 뻔했지만 지금은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어. 이준혁 최수연 부부의 이야기는 부동산 시장의 냉혹함을 보여줍니다. 용인 기흥구 구갈동의 신축 아파트는 여러 호재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호가가 13억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6억 9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부부는 9억 9,500만 원에 매수하며 실거주와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지만 시장 하락, 과소비, 금리 인상으로 재정적, 정서적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하락장 속 부부의 갈등은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부동산 시장은 변덕스럽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모두가 서둘러 매수하고 하락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릴 걸 이라는 후회가 뒤따릅니다. 이 부부의 사례는 집이 단순히 자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집은 시세 하락으로 재정적 부담을 주었지만 전세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주었습니다. 과소비와 갈등은 교훈이 되었고 부부는 더 신중한 재정관리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다짐했습니다. 용인 부동산 시장은 GTX 개통,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수원 및 화성 인근의 산업단지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기흥역 주변 신축 아파트는 젊은 직장인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며 단기간에 수억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시장은 급격히 하락했고 역세권 신축 아파트도 6억 9천만 원까지 떨어지며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5년 현재 용인 부동산 시장은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흥역 주변 아파트의 거래가는 8억 중반선으로 반등했지만 2021년 고점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용인은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 투자보다는 실거주 목적의 접근이 적합하다고 조언합니다.
GTX 개통과 반도체 사업지 개발 이후 교통 인프라까지 개선되면 가격 회복 가능성이 높지만 그 전까지는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용인 기흥구 아파트 매매가는 2024년 대비 약 10% 회복했으나 여전히 2023년 고점 대비 20-30% 낮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최근 시작된 부동산 규제 정책들로 인해 빠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을 살 때 중요한 것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가가 아니라 이 집이 내 삶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동산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중국인들과 육지 외지인들의 투자처로 주목받으면서 10억대까지 거래되던 제주도 타운하우스. 당시 많은 건설사들이 개발에 뛰어들면서 수없이 많은 럭셔리 타운하우스들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사업이 중단되기도 하고 경매에 넘어간 경우도 있는데요. 대체 제주도에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2020년 서울의 한 아파트, 그곳에서 전세로 살던 재훈 씨네 부부. 바쁘게 일상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일주일 한 달이 휙휙 지나가 있었죠. 그날도 그는 늘 그렇듯 휴대폰으로 부동산 뉴스를 스크롤하며 시간을 때우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제주 제2공항 영어교육도시 호재. 오션뷰 타운하우스 3주 만에 완판. 기사에는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한 고급 타운하우스의 영상이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곳에 살면 너무 행복할 거야. 그의 머릿속에선 이미 제주에서의 삶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서울에서 집 사는 건 꿈도 못 꾸잖아. 제주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재훈 씨는 그날 밤 제주 투자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새벽까지 카페 게시판을 뒤지며 제2공항 확정되면 땅값 2배 뛴다. 오션뷰 타운하우스 2억 올랐다. 이런 후기를 읽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댓글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문구가 눈에 박혔죠. 다음날 아내 민경 씨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의 흥분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거실에는 제주 영상이 틀어져 있었고 재훈 씨는 열변을 토하며 말했습니다. 민경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남편이 보여준 타운하우스 사진과 연 4% 수익 보장이라는 문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부부는 기존 노후 플랜을 뒤엎었습니다. 서울에서 전세 아파트에 살며 언젠가 아파트를 사겠다는 계획은 제주라는 새로운 계획으로 변경됐죠. 제주라면 우리 둘 다 버킷리스트를 한 방에 이룰 수 있어. 라는 확신이 둘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제주시의 신축 타운하우스 현장을 찾았습니다. 고급 석조 외벽 층마다 설치된 전면 통유리 그리고 넓은 정원. 분양사무소는 영화 세트장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죠. 지금 계약하시면 가장 앞동에 자녀 한 채 잡으실 수 있어요. 앞동의 나머지 호실은 전부 계약이 됐습니다. 준공 떨어지면 임대 주시다가 나중에 거주하시기 딱입니다. 7억짜리가 10억 가는 건 시간 문제죠. 재훈 씨는 상담사의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설계도와 영상으로 내부를 돌려보니 넓은 거실과 바다를 향한 테라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상담을 마친 후 부부는 근처 해안도로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늘 본 곳 위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먼저 임대 줬다가 우리가 들어가서 살자.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오르면 팔아도 되고. 결정은 빨랐습니다. 계약금 7천만 원은 부부의 예금 통장에서 즉시 이체됐습니다. 2021년, 2022년 제주 부동산 시장은 뜨거웠습니다. 재훈 씨네 부부가 계약한 타운하우스는 완판을 기록했고 매주 주말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7억 7천만 원에 사신다는 분이 계신데 파시겠어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오르는 시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재훈 씨는 동료들에게 제주도 요즘 난리야. 우리 집 9억은 기본이라던데 라며 큰 소리 쳤습니다. 민경 씨도 승무원 동기들에게 제주 고급 타운하우스는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산다며 실시간 시세를 자랑했습니다. 당시에는 금리도 낮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이자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부동산 카페엔 프리미엄 더 올랐다는 글이 매주마다 올라왔고 신용카드 할부 내역을 봐도 불안 대신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재훈 씨는 입버릇처럼 말했죠. 지금 쓰는 돈 어차피 집값 오르면 다 메꿔져. 2022년 이후 부부가 기다리던 호재들은 사라지고 점점 안 좋은 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올렸습니다. 중도금 이자는 175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부부는 잠깐 흔들릴 뿐이야 라며 애써 웃었지만 불안은 커져갔죠. 심지어 작은 문제로 준공 일정도 몇 달씩이나 뒤로 밀렸습니다. 2023년 초 준공은 가까스로 마무리됐지만 입주율은 30%를 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임차인이었습니다.
분양 당시 약속했던 연 4% 수익 보장은 터무니없었고 임대 대행업체는 나몰라라였죠. 부동산에서는 보증금 2억에 월 120만 원이면 문의도 안 와요. 낮추셔야 합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민경 씨는 항공사 직무휴직에 들어가며 수입이 줄었고 부부의 생활비는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에 관리비와 공실 부담, 카드값까지 더하니 매달 생활비가 빠듯했죠. 재훈 씨는 밤마다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급매를 결심했습니다. 최초 호가 시세는 8억이었지만 중개사는 7억 밑으로 내려야 전화라도 옵니다.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기 싫었던 부부는 머뭇댔고 그 사이 옆집이 7억 2천에 팔렸습니다. 재훈 씨는 호가를 7억 4천으로 낮췄지만 이번엔 대출 규제가 문제였습니다. 금리가 5%를 넘자 매수 희망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은 뷰는 멋지지만 비싼 것 같다. 편의점까지 차로 10분 걸리네요.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2024년 봄 뒷동의 한 매물이 법원 경매에 나왔습니다. 재훈 씨는 경매 공고를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2025년 초 부부의 타운하우스 시세는 6억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에도 매수 문의는 한 달에 한 통도 오지 않고 있죠. 부부는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려고 했다며 애써 위로하고 있지만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제주 부동산 커뮤니티엔 수도권에서 번 돈, 제주에서 다 까먹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고 비슷한 사연이 하루에도 서너 건씩 쌓이고 있습니다. 대체 제주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지난 10년간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관광붐, 영어교육도시 개발, 제2공항 기대감으로 외지인 투자가 급증하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특히 2019년 이후 제주 아파트 매매 지수는 급상승을 기록했으며 2021년에는 오션뷰 타운하우스와 공항 근처의 아파트가 10억을 가뿐히 넘었습니다. 외지인 거래는 2021년 1000건을 넘으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고금리와 수요 감소로 시장은 급락했습니다. 2024년 거래량은 전년 대비 35% 감소, 평균 가격은 10% 하락하며 침체가 심화되었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여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의 대표적인 하락 사례들입니다. 한경면에 위치한 입주 4년차 아파트는 2025년 기준 48가구가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총 99가구 중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인데요. 이 단지는 2021년 분양 당시 전용 84타입 기준 7억대의 고분양가로 외지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으나 고금리와 수요 감소로 인해 매매와 임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단지의 매매가는 분양가 대비 약 20-30% 하락한 5억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2025년 2월 입주를 시작한 에어릅의 한 아파트는 전체 세대의 60%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전용 84타입 기준 8억에 달했으나 현재 매물은 6억대까지 하락했음에도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지인 세컨드하우스 수요를 기대했으나 투자 심리 위축으로 공실률이 치솟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귀포의 상황도 비슷한데요. 대정읍은 제주 영어교육도시와 가까워 한때 외지인 투자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2023년 이후 거래가 급감하며 2021년 10억대에 분양된 타운하우스가 현재 6, 7억대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일부 급매물은 분양가 대비 40% 이상 하락한 가격의 매물로 나와 있으나 여전히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주 공항과 인접해 있는 노영동의 아파트 전용 84타입은 2021년 6억 7천만 원의 신고가를 기록했으나 2025년 현재는 5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1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이 단지는 비규제 지역으로 외지인 투자가 활발했지만 최근에 매수 문의가 줄며 가격 방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과거의 과열에서 벗어나 급격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분양가로 공급된 신규 아파트와 타운하우스는 외지인 수요 감소로 인해 가격 하락과 공실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제주도의 중공후 미분양 주택은 1227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제주도 전체 미분양 주택 2485가구의 약 49.4%에 해당하며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의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는 부산, 전남, 대구 등 다른 지역을 상회하는 비율로 제주도가 미분양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분양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에어릅, 조천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등은 전체 미분양의 약 69%를 차지합니다. 또한 공실 문제도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경면의 입주 4년차 아파트는 현재 절반 가까이 빈집으로 남아있으며 에어릅의 신축 아파트는 공실률이 60%를 넘습니다.
외지인 수요 감소는 제주도 부동산 시장 침체의 핵심 요인입니다. 2021년 외지인 아파트 매수 거래량은 111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23년 361건, 2024년 211건으로 급감했습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불경기로 세컨드하우스 및 투자 수요가 얼어붙은 결과입니다. 신규 아파트 거래는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구도심의 소형 아파트나 빌라만 저렴한 가격으로 간헐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의 전원주택과 타운하우스는 거래가 거의 없고 호가를 낮춰도 매수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는 제주도 부동산이 단기간 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제주도 미분양의 주된 원인은 터무니없는 분양가입니다. 2025년 2월 기준 제주도 민간 아파트의 평균 평당 분양가는 2,481만 원으로 전국에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한 아파트 전용 84타입 분양가는 7억 9,900만 원으로 경기도 중상급지의 아파트보다 비쌉니다. 높은 분양가는 과도한 땅값이 원인입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2021년까지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시행사들이 공시지가의 4-5배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분양가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와 수요 감소로 이러한 고분양가는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지역 주민이 아닌 외지인과 투자자를 타겟으로 공급되었습니다. 제주도민은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기보다는 과수원이나 토지를 매입해 감귤 농사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것을 선호합니다. 한 제주도 공인중개사는 제주도민은 비싼 아파트를 사지 않고 차라리 땅을 사서 농사를 짓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외지인 투자자들은 저금리 시기에 세컨드하우스나 투자 목적으로 제주도 부동산을 매입했으나 고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외지인을 겨냥한 고가의 아파트와 타운하우스는 미분양과 공실로 이어졌습니다. 2022년 이후 고금리 환경은 제주도 부동산 시장의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저금리 시기에는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매입이 쉬웠지만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커지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세컨드하우스처럼 필수적이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 중심지로 자연환경은 매력적이지만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높은 물가와 터세 문제도 외지인 이주를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자재 운송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건축 비용이 상승하며 이는 분양가에 반영됩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단기 회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투자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세요. 신축 아파트보다는 구도심의 소형 아파트나 빌라처럼 저렴한 매물을 검토하세요. 이들은 간헐적인 거래로 유동성이 있습니다. 또 단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 5년 이상의 투자 기간을 설정하고 임대 수익을 목표로 하세요. 한 지역이나 유형에 집중 투자하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세요.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와 수요 감소로 당분간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공항 건설과 같은 개발 호재가 현실화되지 않는 한 단기 반등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관광 수요가 시장 회복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나 이주는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여전히 아름다운 섬이지만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과 빈집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높은 분양가, 외지인 중심의 공급 구조, 고금리 환경, 그리고 지역적 한계가 시장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죠. 앞서 살펴봤던 실제 하락 사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급하게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시장을 관망하며 가격이 안정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컨하우스를 원한다면 전세나 월세 혹은 연세로 거주하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또 분양 사무실이나 부동산의 호객행위나 허위 매물에 속지 않도록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제주도 부동산 투기 열풍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큰 손해를 안겼습니다. 제주의 바다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거품이 낀 가격에 휩쓸리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제주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봄, 서울의 월세방에 살던 30대 후반 지우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유튜브 영상을 시청 중이었는데요. 화면에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연달아 떠올랐습니다. 잠실 엘스 신고가 기록, 끝없이 오르는 헬리오시티, 파크리오, 멈출 줄 모르는 고공행진. 하나같이 부동산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문장들이었습니다. 대학 동기와 회사 동료들도 하나같이 부동산 이야기를 하며 열기를 더했습니다. 지우 씨와 같은 연차의 민영 씨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잠실 아파트가 벌써 3억이나 올랐다며 부동산 시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민영 씨의 말에 지우 씨는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월세 120만 원 오피스텔에 살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마흔을 코앞에 둔 지우 씨의 자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적금 1억 9천만 원, 주식 6천만 원, 부모님께 증여받은 5천만 원. 광고업계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고액 연봉까지 이뤄냈지만 치솟는 서울 집값 앞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2%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면 강남 투자가 불가능한 꿈만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의 성공담과 커뮤니티의 상승론에 휩싸인 지우 씨는 점점 더 강렬한 투자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관련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송파구 구축 급매, 문정 대단지 매물, 대출 잘 받는 방법. 머릿속은 온통 부동산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지우 씨는 송파구 문정동의 한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봤던 매물을 실제로 보려고 찾아갔던 거죠. 인근에서 유일하게 15평 매물이 있었고 단지 규모도 1000세대를 넘었습니다. 중개사는 그녀를 보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송파에 이 정도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없어요. 지금 계약 안 하시면 몇 달 뒤엔 8억까지 올라 있을 거예요.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깔끔하게 인테리어된 집 내부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 주인분이 얼마 전에 인테리어 하신 거라서 손볼 곳도 없어요. 바로 들어와서 사시면 됩니다. 지우 씨는 지인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산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투자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매매가 7억에 문정동의 15평짜리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1년 만에 1억 5천만 원이 오른 가격이었지만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매매가 7억에 담보대출로 4억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당시 변동금리가 2% 초반으로 매우 저렴해서 부담 없이 큰 액수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동안 손이 떨렸지만 서명을 마치고 나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지우 씨는 먼저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던 친구들에게 계약 사실을 알렸고 곧 집들이에 초대했습니다. 집에 놀러온 친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지우야, 드디어 강남 3구 입성. 이제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네.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침내 성공한 사람들의 리그에 합류했다고 믿었습니다. 2021년 12월 이사한 지 3개월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우 씨가 산 아파트의 같은 면적이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단번에 5천만 원 상승. 지우 씨는 회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오르네. 그녀는 3개월 만에 5천만 원을 벌었다는 사실에 황홀했습니다. 월급 외에 자산이 이렇게 빨리 불어날 수 있다니 그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유튜브 알고리즘은 지우 씨를 부동산 콘텐츠의 세계로 끌어당겼습니다. 서울 송파 대출 당겨서라도 사라.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 이런 제목의 영상이 끝없이 추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상승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강남은 절대 안 떨어진다. 지우 씨는 그런 영상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주택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그 돈으로 경매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청약? 이제 나한테 필요 없어. 난 이미 서울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녀는 이제 집을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인생 성공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그녀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의 투자 성공담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레버리지 투자가 최고야. 대출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지.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감탄했고 지우 씨는 자신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지우 씨의 변동금리는 4.6%로 치솟았고 월 이자는 150만 원을 넘었습니다. 월급으로 감당이 가능했지만 생활비를 아껴가며 버텨야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한 친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영끌은 진짜 위험하다던데. 너네 괜찮아? 지우 씨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금리는 곧 내리겠지. 강남은 안 떨어져. 불안을 달래기 위해 그녀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긍정적인 글만 골라서 읽었습니다. 또 호갱 노노와 지역 카페에서도 상승론에 대한 내용만 봤죠. 그런 글을 볼 때마다 불안이 잠시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TV를 켜면 매일같이 부동산 하락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2023년 초 현장 분위기가 궁금했던 지우 씨는 계약했던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고객님,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곧 오를 거예요. 기다려보시죠. 하지만 금매 종이에 적힌 금액을 보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15평 금매 5억. 7억에 샀던 아파트가 5억에도 안 팔리는 상황이었죠.
오를 거라고 믿음을 갖고 버티던 지우 씨는 몇 달 뒤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부동산에도 들렀습니다. 요즘 저 아파트 얼마나 하나요? 혼자 살 거라서 15평 정도면 충분해요. 중개사는 말했습니다. 급매로 나온 매물이 하나 있긴 한데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시세는 4억 8천만 원입니다. 1층 매물이었지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떨어질지 앞이 캄캄했죠. 집으로 돈 벌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집이 감옥 같아요. 그녀는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였습니다. 필라테스 대신 집 앞 산책로, 배달 대신 집밥. 하지만 월급은 이자 납부일마다 증발했고 카드 할부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2024년부터 강남권 급매가 소진되며 빠르게 시세를 회복했고 송파구 시장도 급상승세를 탔습니다. 하지만 소형 평형의 입지가 별로 좋지 않은 지우 씨의 아파트는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5년 5월 같은 평형의 매물이 5억 2,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손실은 1억 8천만 원. 시세는 언젠가 오를 거야.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일까? 지우 씨는 여전히 부동산 시세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갭 투자와 같이 레버리지 투자는 양날의 검입니다. 금리가 낮을 땐 기회지만 상승기엔 치명타가 될 수 있죠. 또 호가 시세는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호가가 계속 올라도 실제 매수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강남 3구라는 입지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빠르게 회복하고 정고점을 넘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단지들은 다 같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위 사례 말고도 서울 송파구 부동산 시장에는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울 잠실 송파 부동산은 강남 3구에 입성하려는 수요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아직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장에서의 최고가를 돌파한 곳들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같은 송파구인데도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이곳들은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지금부터 송파구의 하락 아파트를 확인해보고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송파구에서 주목해야 하는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파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14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동아 한가람입니다. 이 아파트는 95년식 782세대 최고 18층의 아파트입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축인데도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한강뷰는 도로 쪽 북서양 매물이고 로얄동은 101동으로 공원과 한강뷰가 가능합니다. 용적률이 높은 편이지만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11월 7억 8천만 원이었는데요. 2년 만에 6억 9천만 원이나 상승해서 14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13층 매물이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4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101동 1205호 매물이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조망과 층수가 좀 차이 나는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101동 12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13층 매물입니다. 101동 고층 매물이 시세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동일 조건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과 같은 동인 101동 10층 매물이 11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14억 7천만 원 대비 3억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고 전세 4억 9천만 원의 세입자가 거주 중이기 때문에 현금 6억 8천만 원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송파파인타운 3단지를 보겠습니다. 1단지부터 13단지까지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입지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3단지는 30평형 3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9월 평균 8억 9,8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2년 만에 6억 3천만 원이나 상승해서 21년 9월 15억 2,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2층 매물이 11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5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305동 803호 매물이 계약됐습니다. 매매가 15억 2,8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3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8층 매물이 15억 2,800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2층 매물이 11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현재 307동 중층 매물이 12억 5천만 원에 나와 있는데요. 총 9개 부동산에 내놨는데 거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2억 7천만 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송파구에는 하락 이후 반등을 못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지만 정고점을 이미 돌파한 곳들도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전략을 세우기도 좋습니다. 먼저 송파구 시세를 이끌고 있는 단지들을 보겠습니다. 잠실 3대장과 잠실 주공 5단지, 장미아파트, 또 신천동의 파크리오, 미성크로바, 잠실 진주, 방이동의 올림픽 선수 기자촌, 가락동 헬리오시티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세가 그 입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급매물은 나오자마자 소진되고 거래 금액도 이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활발한 파크리오와 헬리오시티의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84타입 기준 낮은 가격순으로 나열해보면 21억 5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저층 매물들인데 20억을 넘고 중층 이상 매물은 평균 23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송파에는 재건축 단지들도 많은데요. 잠실 주공 5단지부터 아시아 선수촌, 올림픽 선수 기자촌, 그리고 올림픽 타운까지 규모가 큰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올림픽 타운이 시세가 가장 저렴한데요. 여기도 가장 저렴한 매물이 18억 중반을 넘습니다. 거래 현황을 쭉 살펴보면 하락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해서 전고점까지 회복한 모습입니다. 송파에는 이렇게 시세가 높은 곳들이 있는 반면 빌라나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문정역부터 장지역까지 이어지는 라인과 가락시장역부터 오금역까지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가까운 곳에 상권도 잘 형성되어 있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청약을 노리거나 갭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송파에는 앞서 살펴본 최상급지 아파트 단지들과 빌라 다가구 밀집 지역 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곳들도 있습니다. 거여마천과 위례신도시, 또 장지동과 문정동 그리고 가락동의 구축, 마지막으로 방이역 주변 재건축입니다. 먼저 거여마천입니다. 송파 중심 생활권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괜찮은 가격대의 신축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송파 파크센트럴과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입니다. 다만 아직까진 인프라가 좀 부족한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곳입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로 자차로 서울 출퇴근하기 좋은 곳입니다. 물론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체증을 많이 얘기하시지만 이 정도 입지면 충분히 좋습니다. 20평대 아파트로는 송파 꿈의 그린과 송파 더 센트레가 있고 조금 더 큰 평형을 원하시면 위례 송파 푸르지오와 힐스테이트 송파 위례가 있습니다. 좀 더 송파 중심지랑 가까운 게 좋은 분들은 8호선 장지역 인근을 보시면 좋은데요. 송파 파인타운과 파크 하비오 푸르지오가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가깝다는 장점이 있고 가든파이브를 포함해서 주변 상업시설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곳들이 가락동에 있는 가락 금호와 가락 쌍용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좀 더 가볍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곳들인데요. 보통 파크리오와 헬리오시티로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곳입니다. 물론 실거주하기에도 괜찮은 입지입니다. 잠실 주공이나 장미 아파트는 어렵지만 재건축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이역 인근을 보시는데요. 대표적으로 방이동 대림과 현대 아파트입니다. 물론 이 지역도 최저가가 17억 중반부터 시작해서 가격대가 높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송파에서 갈아타기로 생각하시는 곳은 헬리오시티와 파크리오, 좀 더 나가면 잠실 엘리트인데요. 요즘은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대출 7억, 8억에서 10억은 기본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갈아타기 전략을 쓰고 계신데요. 하지만 최근 대출 한도를 6억까지 제한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송파에서 주목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앞으로 오를 지역을 선점하고 싶다면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에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노후 주거지역이지만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기존의 거여마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면서 새로운 시세를 형성할 걸로 보입니다. 거여마천 다음으로 주목하셔야 하는 곳은 장지동인데요. 장지동 중에서도 장지역 인근 송파 파인타운 단지들과 위례 신도시 단지들입니다. 지금 이 인근에 누적된 매물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매물이 많이 늘어나면서 시세 조정이 가능하다는 건 급매물을 잡기 쉽다는 뜻입니다. 거여마천 지역의 재개발 매물과 송파 장지동의 파인타운 그리고 위례 단지들의 시세를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송파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022년 당시 송도 아파트 가격은 국민 평형이 12억, 13억을 넘을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가격은 꿈도 못 꾸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권 매물이 마피 1억에도 안 나가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송도는 이제 끝난 걸까요? 민수 씨는 40대 중반 송도에서 10년째 거주하며 백종원의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가장입니다.
아내와 초등학생 딸 하나를 둔 그는 매일 송도의 센트럴파크를 지나며 이곳에서 우리 집을 갖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송도는 포스코타워, 인천대교, 바이오 클러스터 등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떠오르며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곳이었죠. 2020년 부동산 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유튜브와 부동산 카페에서는 송도는 인천의 강남이다. 지금 사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다. 이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수 씨도 매일 밤 유튜브를 보며 송도의 미래 가치를 분석하는 영상에 푹 빠져들었죠. 특히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전용 84타입이 2019년에는 6억 중반이었지만 2021년에는 이미 12억대에 거래되고 있었죠. 그때 갭투자라는 단어가 민수 씨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면 적은 자본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했죠. 당시 전세 시세는 6억 8천만 원. 현금 5, 6억이 있으면 매수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와 밤늦게까지 상의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송도에서 집 사는 건 불가능할 거야.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도 이제 내 집을 가져야지. 부부는 저축과 대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 8월 민수 씨는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전용 84타입을 12억 5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전세를 6억 8천만 원에 놓고 나머지 5억 7천만 원은 대출과 저축, 가족의 도움으로 충당했죠. 계약서를 쓰는 날 민수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송도에서 우리 집을 샀어. 이건 투자이자 미래를 위한 선택이야. 아내도 미소를 지으며 위치가 좋고 역도 가까우니까 더 오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계약 후 몇 달 동안 송도 부동산 시장은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2021년 말 민수 씨의 아파트는 놀랍게도 13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죠. 부동산 커뮤니티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송도는 끝없이 오른다. GTX 개통되면 15억도 가능하다. 이런 글이 매일 올라왔습니다. 민수 씨는 동네 부동산 중개소에서 만난 중개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송도는 글로벌 허브예요. 외국인 투자자도 몰리고 바이오 클러스터까지 생기면 대박입니다. 부부는 매일 집값이 오르는 걸 보며 행복했고 민수 씨는 매일 새벽 센트럴파크를 산책하며 이곳이 우리 집이라는 생각에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같은 단지 주민들이 이 아파트는 아직 더 오를 여지가 많다며 기대감을 공유했죠. 민수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린 정말 완벽한 선택을 했어. 내가 타이밍을 잘 잡았구나.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그는 자신감 넘치게 말했죠. 전세 끼고 샀는데 벌써 1억 넘게 올랐어. 송도는 대박이야. 모두 부러워했고 부부는 실컷 투자 이야기를 했죠. 그중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부동산도 소개해주면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초 시장에 이상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들리며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 이야기가 본격화됐죠. 민수 씨는 우린 고정금리로 대출했으니 괜찮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자영업 특성상 수입이 불규칙했던 터라 월 이자는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2022년 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같은 단지 고층 매물이 8억 중반에 거래되었다는 거였죠. 민수 씨는 부동산 앱을 열어서 84타입 매물이 8억까지 떨어졌다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2억 5천만 원에 샀는데 8억? 4억 5천만 원이나 손해?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아내와 한숨을 내쉬며 걱정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들렀을 때 중개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얼어붙었어요. 8억 금매도 연락이 잘 안 옵니다. 커뮤니티에는 송도 이제 끝났다. 갭 투자한 사람들은 망했다. 이런 글이 넘쳐났습니다. 민수 씨는 점점 시세를 보지 않게 됐습니다. 집값 하락도 고통이었지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비쌀 때 투자했지? 그냥 전세로 살면 안 됐을까? 민수 씨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투자하느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좁은 월세집으로 옮겨왔는데 좁은 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는 딸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우리한테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2023년 민수 씨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전세입자에게 연락이 왔던 겁니다. 이사 가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주세요. 곧바로 부동산에 연락했죠. 중개사는 요즘 전세도 빠지고 있어요. 6억 8천만 원은 절대 안 나가요 라고 했습니다. 전세 시장도 냉각되면서 같은 단지의 전세 시세가 4억 중반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갭 투자의 핵심이었던 전세 시세가 무너지자 민수 씨는 점점 더 큰 압박을 느꼈습니다.
결국 2억에 가까운 돈을 돌려주기 위해 사업자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까지 받았고 차도 한 대 정리했습니다. 민수 씨는 주 7일 하루도 쉬지 않고 장사를 하며 매달렸지만 대출 이자와 생활비는 그를 옥죄어왔습니다. 아내는 우리 진짜 바보였나 봐 라며 한숨을 내쉬었죠. 딸아이가 아빠 우리 언제 이사가요? 라고 물을 때마다 민수 씨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때 행복의 상징이었던 집은 이제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죠. 커뮤니티에는 송도는 더 떨어진다. 차라리 서울 구축이 나았다. 이런 글이 매일 올라왔습니다. 민수 씨는 더 이상 그런 글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겨울 민수 씨는 습관처럼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84타입 매물이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기록을 발견했죠. 오, 이제 오르는 건가? 그는 조심스럽게 지역 커뮤니티에 접속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송도 센트럴파크 인근 단지들의 호가가 조금씩 반등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가 멈추고 전세 수요가 다시 늘면서 역세권 신축 단지로 매수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죠. 부동산 중개사도 말했어요. 그나마 송도 중에서도 우리 단지가 반등이 빠른 편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죠. 민수 씨는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요즘 분위기가 좀 나아졌대. 10억 5천만 원까지 올랐어. 하지만 아내는 담담하게 답했죠. 그래도 12억 5천만 원까지는 아직 멀었잖아.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0억 5천만 원까지 회복했지만 여전히 2억의 손해를 안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민수 씨 부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주말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민수 씨는 쉬는 날을 줄여가며 수입을 늘리려 노력했습니다. 적금은 없었지만 대출을 조금씩 상환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가족은 서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잘해보려다 이렇게 된 거야.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까? 그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지만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2025년 7월 민수 씨는 여전히 송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빠르게 오르지 않지만 그는 더 이상 매일 시세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다시 오르고 있다는 믿음과 열심히 살며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죠. 아내는 말했습니다. 집값이야 오르든 말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해. 김민수 씨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의 끝자락에서 기회를 잡으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송도는 한때 인천의 강남으로 불렸지만 하락장에서는 투자 실패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결국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회복까진 많이 남긴 했지만 언젠간 고점까지 회복할 그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지금이 기회다라고 외칠 때 그 기회를 주려는 사람은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모두가 끝났다고 말할 때 누군가는 조용히 기회를 만들기도 하죠. 부동산은 장기적인 싸움입니다. 또 집은 투자 대상이기 전에 삶의 터전입니다. 송도는 탄탄한 실수요가 있다고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주거 비용이 너무 오르다 보니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송도로 이주해온 분들도 많고 송도국제학교나 대학을 비롯한 교육 인프라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금리 시절 지나치게 대출을 이용한 경우 금리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금매를 던지는 사람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에 걸쳐 송도에 급매물이 나온 사례가 많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금리가 높아 망설이고 그 사이 매물이 계속 축적되면서 가격이 더욱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곧 바닥인지 아니면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송도는 여전히 거래량이 부족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적다는 뜻이고 빠른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도 부동산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면 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반등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우선 서울 수도권 상급지의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면 송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GTX 노선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거나 추가 개발 호재가 현실화되면 수요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송도의 실거주 목적이라면 1에서 409의 입지가 좋은 단지를 우선 고려하되 장기 거주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GTX 등 호재의 진행 상황을 자세히 점검해야 합니다.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6809는 단기 하락 리스크가 크므로 입지가 탄탄한 지역을 선별하시는 게 좋습니다. 2025년 현재 송도 부동산 시장은 매물 누적 현상과 저조한 거래를 보이면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최고가 대비 50% 이상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사례는 분양권 시장의 불안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송도는 국제 비즈니스, 교육, 교통 인프라 등 여전히 잠재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민수 씨의 이야기처럼 눈앞의 기회보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거 아닐까요? 구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충분한 실력과 자본을 갖추지 않은 채 섣불리 접근했다간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꾸준한 투자 공부를 통해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경험담과 노하우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송도나 갭 투자와 관련된 고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누군가에게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삼익비치에 있는 58세 김철호 씨는 손에 든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면에는 부동산 앱에 표시된 그의 아파트 시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럴 줄은 정말 몰랐는데 내가 부동산을 너무 쉽게 봤나? 며칠 전 뉴스에서 들려온 부동산 시장 냉각 소식과 재건축 규제 이야기는 그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대출 규제, 전세 수요 감소,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장 안정화 대책이라는 단어들은 철호 씨처럼 재건축 아파트에 전 재산을 걸었던 사람들에게는 악몽 같은 소리였습니다. 철호 씨는 30년 넘게 부산 남천동에서 해산물 식당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신선한 멍게와 회, 그리고 푸짐한 해물탕으로 유명한 그의 식당 바다양은 손님들로 늘 북적였습니다. 아침이면 어시장에서 직접 공수한 재료를 손질하고 저녁이면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에게 식당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여파로 손님이 뚝 끊기면서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너무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호 씨는 장사를 마무리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 다시 잘 될 수 있을까? 아내는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식당 운영만으로는 앞으로의 삶이 불투명하다고 느낀 철호 씨는 그동안 모은 자산으로 노후를 준비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예금 이자는 터무니없이 낮았고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손대기 두려웠습니다. 매일 아침 장사 준비를 마친 후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던 그는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는 기사를 자주 접했습니다. 특히 부산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급맥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2021년 여름 친하게 지내던 손님인 부동산 중개사 정 사장이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고급 정보를 전해줬습니다. 김 사장님, 남천동 삼익비치 아파트 들어봤어요? 그 낡은 단지 재건축 사업이 지금 물 흐르듯이 진행되고 있어요. 부산에서 돈 좀 있는 투자자들은 벌써 다 들어갔고 서울에서도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사재기하고 있대요.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할 겁니다. 그 말은 철호 씨의 마음을 단번에 흔들었습니다. 삼익비치는 1970년대에 지어진 낡은 아파트 단지였지만 남천동이라는 바다와 가까운 프리미엄 입지와 재건축 기대감으로 최근 몇 년간 부산 부동산 시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특히 2021년은 부산 전체가 부동산 열풍에 휩싸인 시기였습니다. 해운대, 광안리, 남천동 같은 해변 지역은 무조건 오른다는 낙관론이 팽배했고 재건축 단지에는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철호 씨는 식당으로 모은 자산 7억에 은행 대출 6억 8천만 원을 더해 2021년 8월 삼익비치 30평형 아파트를 13억 8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쓰던 날 철호 씨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중개사 정 사장은 밝은 미소로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김 사장님,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삼익비치 재건축 확정되면 최소 20억은 가볍게 넘길 겁니다. 서울 강남보다 남천동 바다가 더 낫죠. 철호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투자라는 게 뭐 별거 있겠어? 다들 사는 거면 나도 따라가면 되지. 그는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낙관했고 삼익비치가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아내에게 전화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길로 들어섰어. 조금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거야. 매수 후 몇 달 동안 철호 씨의 기대는 현실로 변하는 듯 했습니다. 2021년 말 삼익비치 같은 평형의 매매가가 14억 4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부동산 앱에서 확인한 호가는 무려 16억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동네 손님들과 맥주를 마시며 그는 자랑했습니다. 제가 삼익비치 샀을 때 다들 비싸다고 했는데 벌써 2억 넘게 올랐어요. 재건축만 되면 20억도 문제 없다네요. 손님들도 맞장구를 치며 부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철호 씨는 아내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희망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 기세면 몇 년 안에 대출 다 갚고 남는 돈으로 식당을 리모델링 할 수도 있어. 좀 더 큰 가게로 옮겨도 되고. 아내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부산 바다를 바라보며 재건축 후 새로 지어질 초고층 아파트에서의 삶을 상상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손주들과 함께 바다를 보며 밥을 먹는 모습. 어쩌면 지금보다 더 큰 식당을 열어 손님들이 북적이는 모습까지 모든 게 가능해 보였습니다. 철호 씨는 매일 아침 부동산 앱을 켜서 시세를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며 낡은 건물을 볼 때면 곧 들어설 새 아파트의 모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 게시판은 재건축 소식으로 들썩였고 곧 착공 들어간다더라, 서울 투자자들 또 왔다던데 이런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철호 씨는 그 분위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결정을 잘 해냈구나. 그는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2년 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투기 과열을 잡겠다고 나섰고 부산의 부동산 시장도 점차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건축 단지인데 설마 빠지겠어? 남천동은 바다도 있고 입지가 최고잖아. 철호 씨는 자신을 다독이며 시장이 곧 회복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여전히 낙관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좀 흔들려도 재건축 확정되면 다 올라갈 거야. 삼익비치 같은 단지는 절대 안 떨어져. 그러나 2022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싸게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삼익비치 단지 내에서도 급매물이 하나둘 등장했고 매매가는 서서히 하락했습니다. 철호 씨는 부동산 앱을 켤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설마 우리 아파트도 떨어지겠어? 그는 애써 부정했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2023년 3월 철호 씨는 거래 내역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삼익빛이 같은 평형의 매물이 8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불과 1년 반 만에 5억 원이 넘게 하락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는 급히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중개사 정 사장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김 사장님, 요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집주인들이 계속 매물을 내놓아서 가격이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재건축은 아직 몇 년 더 남았고 금리도 계속 오르니까 솔직히 지금은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철호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삼익비치의 낡은 건물들은 더 이상 꿈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녹슨 철근과 균열된 벽은 그의 불안을 그대로 투영하는 듯 했습니다. 단지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금매 8억 5천만 원 나왔다, 이제 끝났다, 이런 글이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철호 씨는 아내에게 차마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지? 다들 좋다고 했는데. 며칠 후 그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 사장이 익숙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김 사장님, 요즘 좀 힘드시죠? 그래도 삼익비치는 입지가 워낙 좋아서 언젠가는 오를 겁니다. 철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팔면 얼마에 나갈까요? 정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면 8억 8천만 원 정도요. 금매로 내놓으면 8억 5천만 원에도 거래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철호 씨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13억 8천만 원에 샀던 아파트가 5억이나 하락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중개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천동 바다의 파도 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2024년 6월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였지만 부산의 재건축 단지들은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삼익비치의 매매가는 8억 2,3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철호 씨가 13억 8천만 원에 샀던 아파트가 3년도 안 되어 5억 5,700만 원이나 하락한 겁니다. 그는 부동산 앱을 켤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금매도 안 나간다, 재건축까지 버틸 돈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이런 글이 올라왔고 댓글에는 좌절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는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식당 매출로는 6억 8천만 원 대출의 이자를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은행에서 온 이자 납부 안내 문자를 볼 때마다 그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재건축만 시작되면 분명 오를 거야. 지금 팔면 손해가 너무 커.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묻어났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철호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당이 잘 되던 시절 새벽 어시장에서 재료를 고르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텅 빈 식당만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식당도 다시 잘 될 거야. 힘내서 해봐야지. 2025년 7월 삼익비치의 매매가는 9억 2천만 원까지 소폭 회복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이제 바닥 찍은 거 아니냐, 절차가 조금씩 진행되면 금방 회복할 거다, 이런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철호 씨가 처음 매수했던 13억 8천만 원에는 여전히 4억 6천만 원이나 모자랐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을 지나며 유리에 적힌 매매가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평생 식당에서 번 돈인데. 그날 저녁 철호 씨는 아내와 마주 앉아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지금 팔면 손해가 크잖아. 재건축까지 버텨보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구해볼게. 당신도 너무 자책하지 마. 그 말에 철호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식당에서 함께 고생했던 아내가 이제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니 자신의 선택이 더욱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 판단했어. 그래도 당신 믿고 끝까지 가볼게. 며칠 후 철호 씨는 단지 입구에 걸린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사업 시행인가 그 문구를 보며 그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희망일까? 또 다른 시련일까?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여전히 9억 2천만 원. 그는 천천히 앱을 껐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버텨보자. 여기까지 왔잖아. 그는 아내와 상의 끝에 집을 안 팔고 버티기로 결심했습니다. 철호 씨는 다시 힘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손님이 많진 않더라도 그동안의 노하우로 식당을 열심히 운영하며 대출 이자를 감당해보려 했습니다. 아내도 주말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부부는 서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철호 씨는 아침마다 남천동 바다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바다처럼 우리도 끝까지 버텨낼 거야. 2025년 8월 현재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지역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해운대나 광안리 같은 중심지는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재건축 단지들은 여전히 가격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삼익비치의 최근 시세는 9억 2천만 원에서 9억 5천만 원 선으로 소폭 오르내리고 있지만 2021년의 고점 14억 중반은커녕 매수 가격 13억 8천만 원을 회복하려면 아직 갈 길이 먼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는 여전히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고 집주인들이 내놓은 급매물은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철호 씨는 단지 내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재건축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부동산은 숫자만이 아니야. 사람의 마음 그리고 삶이 담겨 있지. 평생 식당에서 손님들과 웃으며 밥을 나누던 그에게 부동산 시장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결심합니다. 그래, 지금은 버틸 때야. 재건축이든 뭐든 끝까지 가보자. 그의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남천동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우린 다시 일어설 거야.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철호 씨처럼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재건축의 꿈을 쫓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힌 분들도 많을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숫자만이 아니라 사람의 희망과 좌절 그리고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도 철호 씨처럼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한 번 더 생각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과 신중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